여러분, 만약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당신의 거울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? 1955년 단 한 권의 소설로 유럽 문단을 뒤흔든 작가가 있습니다. 바로 세스 노터봄, 그리고 그의 데뷔작 필립과 다른 사람들이죠. 이 책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. 히치하이킹, 사랑, 상실,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까지 던지는 말 그대로 여행의 탈을 쓴 철학적 모험입니다. 오늘 리뷰할 책 세스 노터봄의 필립과 다른 사람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책 읽는 원식입니다.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스 노터봄의 필립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소설책을 리뷰하고자 합니다. 세스 노터봄 되게 낯서시죠?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처음 들어본 작가였습니다. 네덜란드 작가라고 하고요. 1933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이 책을 22살에 출판을 했대요.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해에 파리로 건너간 후에 2년 동안 유럽 전역을 정처 없이 방랑하고 이때의 경험을 쓴 소설이 바로 요 필립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, 첫 소설부터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면 진짜 부럽다. 네. 요 책으로 이제 발표 직후에 안네 프랑크상을 수상을 하면서 일약 문단의 스타가 됐죠. 물론 이 책보다 이제 1980년에 발표한 의식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는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이긴 한데, 그래도 세스 노터봄을 전 세계의 어떤 그 소설가로 알리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굉장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탑티어라고 볼 수 있고,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여러 번 거론됐던 그런 세계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혹자는 이 세스 노터봄을 단순한 그 작가, 소설가가 아니라 세계 문학 속을 유랑하는 철학적 여행자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. 참 멋있죠? 이 필립과 다른 사람들은 1인칭 회고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. 1인칭 어떤 주인공 필립이 계속해서 곳곳을 방랑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건들과 마주치면서 본인이 성장해가는 그런 전형적인 여행소설, 성장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10살 소년 필립이 기이하고 고독한 알렉산더 삼촌의 집을 처음 방문하는 그런 장면부터 나옵니다. 그러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한 8, 9년 정도 유럽을 히치하이킹으로 떠도는 여정이 나오죠. 북유럽 이제 덴마크의 크루세라는 곳에서 남쪽 프로방스에 이르기까지 길 위에서 트럭 운전사, 마을 신부, 그리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파리의 비비안, 또 페가에 살고 있는 페이, 그리고 그 주변 인물인 하인츠와 사르곤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되죠. 처음 삼촌 알렉산더를 만나는 장면이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이 책의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. 알렉산더 삼촌은 되게 섬세하면서도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비순응적 인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의 표현으로는 괴벽스러운 노인으로 나오거든요. 이 삼촌이 필립에게 예술과 고독의 감각을 일깨워서 길로 나가게 만드는, 여행을 하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과정을 통해서 필립은 사랑도 하게 됩니다. 사랑도 찾게 되고 또 잃어도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. 어렸을 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, 이런 말. 물론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 첫사랑을 만나고 또 잃는 이런 어떤 그 성인이 돼가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사랑과 상실, 이것들을 이제 필립이 배우게 되고,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나도 사랑을 했고 나도 상실을 했지,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행복에 대한 탐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세상이 아닌 어디쯤에 있을 완전성에 대한 그리움.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필립의 첫사랑이 이제 중국인 소녀거든요. 어떻게 보면 필립의 뮤즈의 표상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. 또 이 책은 기억소설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1차 화자가 2차, 3차 화자에게 이제 발화를 넘겨주는 중충서술이 되게 빈번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야기 속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. 액자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이런 그 설계를 통해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희미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얇아요. 페이지가 다 해서 작품에서 빼고 200페이지 살짝 넘는데 책이 쉽지가 않습니다.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길 위에 유럽을 상상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책이 지어진 게 이제 1955년이니까 전후 직후의 유럽인 거잖아요.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10년 뒤니까 이 책에 나오는 길, 국경,
지도에서 지워진 선과 같은 이미지들이 전후 유럽의 정체성과 개인의 성장을 쫙 이렇게 일치시켜서 같이 나아가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을 합니다. 실제로 노터봄 자신도 이 책을 쓰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을 횡단하는 히치하이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. 그게 바로 이 책의 문학적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 있죠. 이 책의 문체는 굉장히 서정적입니다. 그래서 미국 출간 당시의 서평들이 시적인 이미지가 가득 남아있는 그런 데뷔작이다 라고 평하기까지 했는데요. 동화적 이야기, 우화적 이야기, 또 이야기 속 이야기들의 연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뭔가 진짜 이게 그 소설인데 서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. 그럼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?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세스 노터봄에게도 되게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데요. 이 소설에서 세스 노터봄의 평행현실, 기억, 그리고 자기반성이라는 모티프가 등장을 합니다. 이게 바로 세스 노터봄이 평생 가지고 가는 테마거든요.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네덜란드 문학재단에서는 이 책을 소개할 때 오늘 우리가 아는 완성형 노터봄이 이미 보인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야기 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어렵거든요. 이게 과연 필립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도움이 될까? 또 여행이나 방랑이 그냥 실제로 그 지리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? 그래서 저는 존 케루악의 노상이라는 작품도 사실 이 책과 한번 비교해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케루악의 이제 노상도 젊은 그 방랑의 미학을 그리잖아요. 근데 이제 노터봄의 그 방랑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. 노터봄의 방랑은 좀 더 회고적이고 상징적이다. 그리고 케루악은 좀 더 현실적이고 지금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되게 재밌죠. 또 약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, 성장소설의 뭐 전 세계 고전이잖아요. 데미안은 뭔가 방랑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소설로서 한번 같이 비교해보면서 읽어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. 처음 필립이 이제 삼촌을 만났을 때 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우리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어. 넌 절대로 단념해선 안 돼. 자칫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신과 다른 이 세상에 독립된 자아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필립에게 심어주려는 그런 삼촌의 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. 또 중반부에 길은 끝나지 않는다. 다만 우리가 더는 걸어가지 않을 뿐이다 라는 이 필립의 독백이 나오는데 이 구절 역시 존재론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짧지만 되게 울림이 깊은 문장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약간은 스포지만 그 중국인 소녀를 또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. 이 중국인 소녀를 만난 이후에, 제외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필립이 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. 사랑은 늘 떠나는 자의 발걸음을 더 분명히 한다. 상실이잖아요. 되게 아픈데 뭔가 더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필립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습니다. 결국 노터봄은 이 책을 통해서 완전한 삶에 대한 그리움, 사랑과 상실의 통과 의례, 그리고 길 위에서 성숙해지는 인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필립과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로드무비 같은 소설이 아닙니다.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통찰을 건네죠. 여러분의 길 위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?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. 대꾸알조 안녕.